지난주 낡은 우체통에 꽂힌 편지 한 통이 내 인생을 뒤흔들었다. 봉투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. 박만수. 손이 떨렸다.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, 그 이름 석차를 다시 보는 건 처음이었다. 심장이 쿵쾅대며 귀가 멍해졌다. 편지를 뜯자 낯선 변호사의 서명이 보였다. 박만수님의 유산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. 유산? 아버지가?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. 우리 아버지는 평생 가난한 노동자였다. 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있던 분, 유산이라니 그게 대체 뭐란 말인가?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하기 전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. 그 무뚝뚝한 눈빛, 말 없는 미소. 그리고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비밀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. 어릴 적 아버지가 밤늦게 돌아오시며 손에 쥐고 오던 작은 선물들,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. 그 시절 우리 집은 늘 쪼들렸다. 내가 초등학생이던 90년대 아버지는 공사장 인부로 일했다.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에 돌아오셨다.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서빙하며 나와 동생을 키웠다. 아버지는 늘 말했다. 민호야, 공부 열심히 해서 나처럼 고생 말아라. 그 말투엔 늘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. 우리 집엔 TV도, 냉장고도 남들보다 작았다. 명절이면 아버지가 동네 슈퍼에서 귤 한 박스를 사오시면 그게 전부였다. 그래도 아버지는 항상 웃었다. 퇴근 후엔 나와 동생을 무릎에 앉히고 공기놀이를 해주셨다. 아빠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.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나는 아버지가 정말 가난하지만 만족하는 줄 알았다. 한 번은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부엌에서 뭔가를 숨기듯 만지작거리고 계셨다. 뭐 하세요? 물으니 아버지는 웃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. 내 생일 선물 안엔 새 운동화가 들어있었다.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땐 세상에서 제일 기뻤다. 어머니가 당신 또 무리했어 하시며 걱정스레 말씀하시자 아버지는 괜찮아,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만 하셨다. 그 선물이 어디서 온 돈으로 샀는지 그땐 몰랐다.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는 재혼을 결심하셨다. 내가 16살 때였다. 새어머니는 조용한 성격의 간호사였다. 그녀는 나와 동생에게 따뜻했고 아버지도 새 가정을 꾸리며 조금씩 웃음이 늘었다. 새어머니의 오빠, 그러니까 외삼촌은 사업가였다. 늘 번쩍이는 차를 몰고 와서 형님, 같이 큰일 해보자 고 했다.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.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. 그때 난 아버지가 기회가 와도 잡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했다. 새어머니는 가끔 아버지에게 속삭였다. 당신도 좀 욕심내면 안 되나요? 아버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. 외삼촌 이 집에 올 때마다 그는 사업 아이디어를 쏟아냈지만 아버지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일하고만 하셨다. 그게 나중에 큰 의미가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? 그 시절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걸 바쳤다. 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아버지는 야간 경비 일을 추가로 시작했다.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며 손이 갈라진 채로 내 어깨를 두드렸다. 새어머니도 병원 야간 근무를 늘렸다. 외삼촌은 가끔 집에 들러 돈 봉투를 건넸지만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했다. 내 힘으로 할 거야. 그 고집이 나를 답답하게 했다. 왜 저렇게 고지식할까? 왜 저렇게 가난을 고수할까?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. 그게 뭔지 그땐 몰랐다. 한 번은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는 걸 봤는데 책상 위에 지도 같은 게 펼쳐져 있었다. 뭐예요? 물으니 그냥 옛날 생각이라고 얼버무리셨다. 그 지도가 부동산 관련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. 내가 25,
직장 생활을 시작한 해였다.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. 외삼촌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면서 새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. 아버지는 단호했다. 우리도 넉넉지 않아. 새어머니는 화를 냈다. 가족인데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나? 그 말다툼은 점점 커졌고 결국 새어머니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. 그녀는 떠나며 말했다. 당신은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거야? 난 더 이상 못 버텨.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.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. 민호야, 내가 잘못했나?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. 그 뒤로 아버지는 더 말이 없어졌다. 공사장 일을 그만두고 동네 작은 철물점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.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다. 내가 돈을 드리려 하면 손사래를 쳤다. 너나 잘 살아. 동생은 유학을 떠났고 나는 회사 일로 바빠 아버지를 자주 못 봤다. 가끔 전화로 요즘 어때? 물으면 그냥 괜찮아 라고만 하셨다. 그러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.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말했다.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. 아버지는 병실에서조차 웃었다. 민호야, 걱정 마. 아빠는 괜찮아. 하지만 2달 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. 장례식 날 나는 아버지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찾았다. 민호, 은지, 아빠는 너희만 있으면 충분하다. 그걸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. 내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다. 장례식 후 철물점 주인이 사장님이 가끔 밤에 뭘 적으시던데 라고 말했지만 그땐 그냥 지나쳤다. 아버지가 떠난 뒤 나는 삶을 다시 꾸려갔다. 회사에서 승진했고 결혼도 했다.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을 꾸리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꼈다. 그러다 정훈을 만났다. 그는 아버지의 철물점에서 일했던 젊은 직원이었다. 어느 날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. 민호 형, 사장님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. 그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. 아버지의 글씨였다. 정훈이 사업 자금 500만 원. 정훈은 말했다. 사장님이 저 시작할 때 돈을 빌려주셨어요. 가난한 척 하셨지만 사실 엄청난 분이셨어요.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. 아버지가? 가난한 줄 알았던 그분이? 정훈의 말은 충격이었다. 그는 아버지가 철물점에서 일하며 지역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사업을 도왔다고 했다. 사장님은 절대 자랑 안 하셨어. 그냥 묵묵히 도우셨어. 나는 믿기지 않았다.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니? 정훈은 수첩을 넘기며 말했다. 여기 다 기록돼 있어요. 형도 한번 보세요. 수첩엔 수십 명의 이름과 금액, 상환 날짜가 적혀 있었다. 동네 식당 아줌마, 시장 꽃집 할머니, 심지어 새 처남까지. 나는 손이 떨렸다. 아버지는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숨겼을까? 정훈은 이어 말했다. 사장님이 가끔 아이들이 알아야 할 건 사랑뿐이야 라고 하셨어요. 그 말을 듣자 과거의 작은 선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. 그 편지가 온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였다.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.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. 박만수님은 상당한 자산을 남기셨습니다. 그는 서류를 보여줬다.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 2채, 예금 3억 원, 내 눈을 의심했다. 아버지가 이런 걸 남겼다고요?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. 박만수님은 20년간 비밀리에 자산을 모으셨습니다. 공사장 일을 하면서도 부동산 투자를 하셨고 지역 상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며 이익을 나누셨어요. 그는 추가로 말했다. 그 지도들 기억나세요? 사장님이 공부하시던 거예요. 그 순간 새어머니와 외삼촌이 사무실로 들어왔다. 새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. 민호야,
우리 그때 당신 아버지 오해했어. 다시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까? 외삼촌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. 형님 덕에 제 사업이 다시 일어났어요. 미안합니다. 그들의 말투는 따뜻했지만 나는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읽었다. 아버지의 유산.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것이었다. 가슴이 철컥 잠기는 느낌이었다. 새어머니는 이어 그때 우리가 떠난 건 실수였어. 이제 보니 당신 아버지가 진짜 대단하신 분이셨어 라고 덧붙였다.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. 나는 조용히 변호사에게 물었다.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나요? 그는 서류를 꺼냈다. 유산의 절반은 민호 씨와 은지 씨에게, 나머지는 지역 상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남기셨습니다. 단, 새 가족은 제외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. 그 순간 새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. 외삼촌은 당황하며 말했다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우리도 가족인데.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. 가족은요,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. 아버지가 가난한 척하며 지켜낸 건 우리와 이 동네였어요. 당신들은 그때 떠났죠. 새어머니는 울먹이며 민호야, 제발 이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. 정적이 흘렀다. 새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. 민호야, 우리가 잘못했어.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. 늦었어요. 아버지는 이미 다 정하셨습니다.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.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만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싶었다. 변호사가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라고 하셨어요. 라고 말하자 눈물이 고였다. 며칠 뒤 나는 동생 은지와 함께 아버지의 철물점을 찾았다. 낡은 간판, 먼지 쌓인 선반. 그곳에서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읽었다. 민호, 은지, 아빠는 너희만 있으면 충분하다. 눈물이 났다. 아버지는 가난한 줄 알았던 그 세월,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바치셨다.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비밀을 지켰다. 은지는 오빠, 아빠가 왜 숨겼을까? 물었고 나는 우리한테 부담 주기 싫으셨나 봐 라고 답했다. 은지와 나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작은 기금을 만들었다. 동네 상인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었다. 어느 날 정훈이 찾아와 말했다. 형, 사장님 기뻐하실 거예요.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. 아빠는 늘 그렇게 웃으셨지. 기금 첫 수혜자가 된 꽃집 할머니의 손녀가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미소가 떠올랐다. 이제야 알았다. 진짜 가족은 화려한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. 내가 가장 초라할 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다. 아버지는 그걸 평생 보여주셨다.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다. 가끔 밤에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속삭인다. 아빠, 이제 제가 지킬게요.